자, 이번 시간은 129쪽에 나오는 부동산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129요. 우리가 그 투자의 3단계는 취득, 운용, 처분이었었죠. 취득, 그리고 요 단계가 이제 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처분, 요게 이제 투자의 3단계였거든요.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이때 샀단 말이죠. 그리고 굴리고 이때 팔잖아요. 취득과 처분은 거래 활동이에요. 그리고 관리는 취득과 처분 사이에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개량하고 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관리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보존, 개량, 그리고 운용. 취득과 처분은 거래 활동이고 관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관리의 개념은 이런 걸 우리가 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지하고 보존하고 개량하고,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자를 제거해서 유용성을 높이는 거, 그리고 운용하는 것, 일체 행위를 가리켜서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관리의 세 가지 측면 있어요. 부동산 관리는 크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시설 관리, 두 번째는 재산 관리. 재산 관리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 관리.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 관리하는데 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좀 문제가 있어. 가끔 부품이 노화돼서요. 부품 갈아 꼈어요. 시설 관리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최소한의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시설 관리예요. 반면에 재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뭐냐면 임대차를 유치하고 유지하고 연간 예산을 수립하고, 연간 예산 수립, 그리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계획 수립 하는 건데요. 이때 수익적 지출이란 말이 뭐고 자본적 지출이란 말이 뭔지 용어에 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수익적 지출, 크게 자본적 지출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거는 회계학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회계학적 구분이요. 세법에서도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이것을 공법에서는 수선비, 밑에 거를 대수선비, 부동산학에서는 위에 걸 영업비 지출, 밑에 걸 자본비 지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에는 영업과 관련해서 나가는 지출이에요. 요거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영업과 관련해서 나가는 지출,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 밑에 거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 그럼 건물 현상 유지를 위해서 나가는 지출들은 뭐냐면 다 위에 거죠. 그런데 건물 리모델링 했다, 가치 높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바꿨다, 그런 거는 자본적 지출이죠.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이렇게 말 뜻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농담 삼아 이렇게 용담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농담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옛날에는 농담 삼아서 그렇게 뭐냐면 그냥 쉽게 이해하라고 농담 삼아서 갑순이의 화장품 값은 수익적 지출, 그죠? 네, 현상 유지니까 갑순이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 이렇게 먼저 이해가 됐는데 그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그런 농담을 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좀 자제하려고요.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은 뭐라고요? 수익적 지출. 방금도 그냥 농담이었어요. 괜히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 건물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선비, 그죠? 공법에서. 그리고 건물의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대손비. 그거를 계획을 세워요. 지출 계획을. 그게 뭐냐면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려서 부품 갈아 꼈대요. 그거는 시설 관리에 해당돼요. 그런 계획을 수립한대요. 그거는 재산 관리 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에 해당돼요. 그런데 자산 관리는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을 관리하는 것. 아까 취득과 처분은 관리 아니라면서 왜 또 이거 사고 팔고가 들어갑니까? 그러는데 사고 팔고가 아니라 매입과 매각이 아니라 매입과 매각을 관리하는 것. 언제 살고 언제 팔 건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 그걸 관리해 나가는 것. 그건 뭐다? 자산 관리예요. 매입과 매각 그 자체가 자산 관리가 아니라, 따라서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시 여기 들어가요. 각종 포트폴리오 기법,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구성도 자산 관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여러분 구분하기를 13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관리는 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건물의 청소 관리라든가, 그죠? 방제 관리라든가, 이렇게 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된다? 시설 관리. 재산 관리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의 수익 목표가 얼마만큼 되는지 수익 목표를 수립한다든가, 또는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는 연간 예산을 수립하고 임대차를 유치하고 유지한다든가, 비용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재산 관리에 해당되고요. 자산 관리는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를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 혹은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자산 관리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가장 소극적 관리지. 소극적 관리. 현 시설을 위한 가장 소극적 관리고, 가장 적극적 관리가 뭐예요? 자산 관리죠.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래서 자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관리의 경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십시오. 부동산 관리의 내용으로 가면 부동산 관리도 복합 개념의 측면으로 접근합니다. 법경기,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복합 개념의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관리의 방식입니다. 부동산 관리의 방식, 교재는 131. 부동산 관리의 방식. 부동산 관리의 방식은 어떤 관리 방식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자가 관리, 자가 관리. 자가 관리라고 할 때, 자가라는 것은 스스로 관리하는 거니까 자치, 혹은 자영, 혹은 직접 관리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가 관리, 자치 관리, 자영 관리, 직접 관리, 이렇게. 반면에 위탁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 관리는 맡기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그래서 외주 관리거든요. 외주 관리. 혹은 전문가한테 맡겼기 때문에 전문 관리, 혹은 간접 관리 등으로 말을 합니다. 이 둘을 짬뽕한 게 뭐다? 혼합 관리입니다. 그럼 가장 오래된 관리 방식이 뭡니까? 그러면 자가 관리. 가장 전문화된 관리 방식이 뭡니까? 위탁 관리. 얘가 전문화된 관리 방식.
가장 전문화된 관리 방식입니다. 혼합관리 아닙니다.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 택하는 것이죠. 요거는 가장 오래된 관리 방식.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저마다 각기 항상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언제나 그렇죠. 사회과학적 사고방식은 장점만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장점, 단점, 장점, 단점. 항상 장단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려고 노력하실 것도 없고 위탁관리를 중심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위탁관리의 장점을 잘 기억해서요. 요걸 뒤집어 주잖아요. 요걸 이렇게 뒤집어 주면 자가관리 단점이 돼요. 그리고 위탁관리의 단점을 기억해서 뒤집어 주잖아요. 자가관리 장점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따로 뭐 막 전부 다 이걸 막 기억하려고 그럴 거 없이 내용을 딱 파악해서 뭐의 장점, 단점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뭐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이 구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기밀 유지의 안성맞춤이다. 기밀 유지가 유리하다. 그러면 자가관리의 장점이죠. 그럼 기밀 유지가 어렵다. 그러면 위탁관리의 단점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열중할 수 있다. 왜? 일을 맡겼기 때문에. 따라서 위탁관리의 장점. 소유자가 본업에 열중하기 어렵다. 그러면 자가관리 단점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쉽게 여러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업무가 타성해졌기 쉽다. 업무가 타성해졌기 쉽다. 타성이 뭐냐면 매너리즘. 업무가 타성해졌기 쉬운 것은 늘 소유자가 자기 일을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업무가 타성해졌기 쉽다는 자가관리 단점. 그럼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위탁관리의 장점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합관리는 짬뽕해 놓은 거잖아요. 짬뽕해 놨기 때문에 혼합관리에 여러분 원래는 각각의 장점을 취하려고 했는데 양자를 짬뽕해 놓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전문가를 충분하게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혼합관리의 단점으로 보는 겁니다. 혼합관리 단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서 전문가를 충분하게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혼합관리의 단점.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의 장점, 단점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된다. 그 정도만 하십시오. 벌써부터 OX 막 그런 거 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용의 뜻만 감 잡으시면 돼요. 많이 할 거예요. 많이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관리 활동으로 갈게요. 임대차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차 활동이란 임대차를 통해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임대차 활동이다. 돈 버는 거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임대차 활동과 관련해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방법들이 쭉 있는데 그거 넘어가시고 자 133쪽 거기에 총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임대차 활동에 대해서 우리 임대차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유형이란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일 먼저 총임대차가 있어요. 총임대차가. 두 번째는 순임대차가 있어요. 순임대차. 세 번째는 비율임대차가 있습니다.
총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후 그러던데 총순 전후 우리 투자론에서 할 때는 순서가 맞긴 맞죠. 그죠? 근데 여기는 전후가 아니라 비율. 총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렇게 있는데요. 총임대차는 어떤 부동산에 주로 사용되냐면 주거용 부동산에 흔히 이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 안에 세금, 보험료, 유지수선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임대인은 임대료 따로 받고 세금 따로 받고 보험료 따로 받고 유지수선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임차인한테 받는 임대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필요하면 본인이 세금도 내고 거기서 또는 보험료도 내고 유지수선비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총임대차라고 불러요. 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임대차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순임대차는 어떤 부동산에 적용하냐면 공업용 부동산에 흔히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공업용 부동산입니다. 공업용 부동산에 흔히 적용하는 순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받는데 순수한 임대료 받고 어디까지 더 받을 거냐 하는 것은 이제 계약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세수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수로. 그래서 1차 순임대차, 1차 순임대차, 2차 순임대차, 3차 순임대차 이런 식으로 구분해. 1차 순임대차, 2차 순임대차, 3차 순임대차 이렇게 구분해요. 어디까지 더 받을 거냐 하는 거에 따라 구분하는 건데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더 받을 거냐 하고 그것을 갖고 외우는 것 할 텐데 외우는 게 초점이 아니니까 여하튼 순임대차는 이렇게 계약에 따라서 더 받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런데 뭐가 가장 일반적이냐?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면 1차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편익설 비용을 더해요.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이외의 편익설 비용을 더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까지를 더 받느냐? 세금까지. 부동산 세금이에요. 이렇게 받는 게 바로 순임대차라면 2차 순임대차는 1차 순임대차에 뭐가 더해지느냐? 1차 순임대차에 보험료가 더해지는 거예요. 3차 순임대차는 2차에다가 유지수선비까지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굳이 따로 읽을 것 없이 앞으로 두 글자 1차 순임대차, 세 글자 2차 순임대차, 글자가 많아지는 순서로 5글자 3차 순임대차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순서로 세금까지는 1차, 보험료까지가 2차, 3차 순임대차는 유지수선비까지를 말한다. 3차가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비율 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에서 흔히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거용 부동산, 얘는 공업용 부동산, 얘는 매장용 부동산에 흔히 적용된다. 이거는 매장용 부동산에 흔히 적용되는데 어떤 거냐면 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 같은 매장들이 있죠? 그런 겁니다. 매장 수입에 비례해서 기본 임대료를 받습니다. 기본 임대료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매장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거기에 추가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추가 임대료를 받기로.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정하는 거죠. 이게 뭐다? 총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 그래서 앞으로 기본에 추가하는 게 뭐다? 예, 맥주 안주라고요? 기본에 추가? 아니, 기본의 추가는 비율 임대차. 기본의 추가는 비율 임대차. 따라서 기본 임대료에 추가 임대료 받는 것. 이게 뭐다? 비율 임대차.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총 임대차라는 게 있고요. 순 임대차라는 게 있고요. 비율 임대차라는 게 있더라.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 임대차는 기본 임대료에 추가 임대료 받는 것이다. 이게 30회하고 31회하고 연속으로 두 번이나 나왔어요. 비율 임대차 문제가.
내내 안 나오다가. 그래서 비율 임대차 용어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유형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부동산의 유지활동입니다. 책으로 가보실래요? 133. 여러분 일상이라는 게 뭐예요? 일상이란 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수행하는 것들이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일상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쉽고 힘들고 그렇죠. 자, 일상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정기적, 늘 수행하는 것. 일상적 유지활동입니다. 여러분 일상적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일상적 동그라미 하시고 늘 수행 밑줄, 늘 수행 밑줄 하시고 끄트머리에 정기적 동그라미 하시고. 일상적과 정기적은 같은 말. 늘 수행하는 것, 그게 뭔데? 늘 수행, 그게 일상적입니다. 따라서 늘 수행이란 말에 밑줄에 놓으십시오. 늘 수행하는 것, 청소하기, 쓰레기 치우기, 잔디 깎기, 소독, 이것이 바로 일상적 유지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예방적 유지활동에 예방적 동그라미 하십시오. 예방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밑줄 하십시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 이게 예방적이고요. 자, 끄트머리 가면 사전적 유지활동, 사전적의 동그라미 하세요. 예방적과 사전적은 같은 말이에요. 예방적, 사전적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응적, 3번 대응적의 동그라미,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밑줄 하십시오.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사후적 동그라미, 수정적의 동그라미. 대응적이 사후적이고 수정적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구분할 때 일상적이 정기적이고 예방적이 사전적이고 대응적이 수정적이며 사후적입니다. 대응적, 수정적, 사후적.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임차인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어느 것이 임차인에게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예방적 유지활동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유지활동이 제일 중요하다. 예방적 유지활동이 임차인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4. 건물의 내용연수와 수명현상 부분인데요. 건물의 내용연수란, 내용연수는 한마디로 뭐다?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연수는 수명을. 그런데 내용연수는 수명을 말하는데, 자, 건물의 수명현상으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건물의 수명현상은 우리는 이제 건물의 수명현상 교재는 134. 건물의 수명현상. 이 건물의 수명현상은 어떤 순서를 거치냐면 건물의 일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건물의 일생. 혹은 일본식으로는 건물의 생애 주기. 건물의 생애. 자, 어떤 순서인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전, 그 다음에는요 신, 그 다음에는요 안, 그 다음에는요 노, 그리고 폐. 이런 순서를 거쳐요. 전이 뭔데요? 개발하기 전 단계, 전개발 단계, 그런 뜻이에요. 전개발 단계. 그 다음에는요 신축 단계. 신축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요 안정 단계. 안정 단계. 안정 단계예요. 단계라는 말은 제가 뺄게요. 이렇게 신축 단계, 안정 단계, 이렇게. 이것도 전개발 단계, 전개발 단계. 그리고 노후 단계. 그리고 완전 폐물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수명 현상이 전, 신, 안, 노, 폐 이런 순서를 거칩니다. 전, 신, 안, 노, 폐. 전개발 단계는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땅, 용지 단계, 용지 단계. 이때는 주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예요. 건축 계획, 도시 계획, 건축후 관리 계획, 그리고 시장 조사도 이때 해요. 이때 시장 조사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축 단계는 건물이 완성된 단계예요. 건물 완성. 건물이 완성됐는데 새 거예요. 새 거니까 어때요? 물리적으로 좋아요. 유용성이 높아요.
물리적 유용성 높다. 세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정 단계는 사람으로 치면 중년 단계. 그래서 얘는 가장 장기. 안정 단계가 가장 장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수익적 지출. 이게 뭐예요? 수익적 지출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선비,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과 자본적 지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어 삐걱거린다, 부쿵 갈아 꼈다 해야 되고요. 자본적 지출 필요하면 엘리베이터 통째로 바꿀 수 있다. 요거 가능해요. 그게 안정 단계예요. 근데 노후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노후 단계로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노후 단계에서는 건물 교체 계획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건물 교체 계획을 수립한다. 건물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은 있는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적 지출은 없어요. 곧 건물 재건축할 건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했대. 그런데 또는 뭐 그 지역이 이제 구역 지정이 됐대. 그런데 그걸 기념해서 엘리베이터를 바꾸겠어요? 엘리베이터 안 바꿉니다. 따라서 수익적 지출은 있지만 자본적 지출은 없다. 그리고 완전 폐물 단계는 모든 일이 다시 전개발 단계를 향해서 진행이 되는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신안rop해 이렇게 순서를 거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건물의 수명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마케팅으로 건너가 볼까요? 우리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마케팅인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마켓 플러스 ing. 마켓이 시장이고 ing는 현재 진행형이니까 따라서 시장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마케팅인데 부동산 관련된 마케팅이 부동산 마케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된 마케팅은 우리 교재 135에 보시면 부동산과 부동산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넘겨보시고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136으로 가십시오.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136이 좀 중요하니까 페이지 136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을 이야기해 보죠.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은요. 가장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누구 위주의 마케팅이냐면 얘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혹은 판매자 위주의 마케팅. 누구 위주의 마케팅이냐면 판매자 혹은 공급자 위주 마케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 구매자 위주 마케팅. 구매자 위주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위주의 마케팅이다. 혹은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계 마케팅은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케팅. 요거고요. 굳이 저쪽을 공급자라 썼으니까 난 이쪽도 짝을 맞춰서 수요자라고 쓰고 싶다. 그러면 수요자 좋아요. 소비자라 안 쓰고 수요자라 써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판매자 위주의 마케팅, 이런 구매자 위주의 마케팅, 혹은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 이래도 되고요. 생산자와 소비자. 자, 그런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구분하느냐? STP 전략과 포피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STP 전략이 있어요. STP 전략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포피믹스 전략입니다. 포피믹스 전략입니다. 그러면 STP 전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S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시장 세분화. 그리고 T, 타겟, 표적 시장 내지는 목표 시장 전략입니다. 목표 시장. P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포지셔닝. 그래서 S, 세그멘테이션은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 따라서, 사람 따라서. 그래서 얘는 수요자 특성 따라서 시장을 구분한다. 사람 따라서 구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사람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장의 세분화라고 해요. 그렇게 구분된 시장에서 그 시장 중에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가장 자신 있는 하나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에서 같은 표적 시장에서 이제 다른 상품과 차별하는 거예요. 얘는 공급 상품 특성에 따라서 공급 상품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을 나누는 것, 공급 상품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는 것, 이게 차별화 전략이에요. STP. 그래서 시장을 나누고 수요자 특성에 따라 시장을 나누고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목표를 정하고 시장을 정하고 그 목표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동일한 목표로 하고 있는 다른 경쟁자들과 상품을 어떻게 구분하게 할 것인가, 다르게 할 것인가, 차별할 것인가. 요거는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 STP 전략입니다. 포피 믹스 전략은 네 가지 P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역시 제품 전략입니다. 제품을 획기적으로 만들되,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라이스로서 가격을 값싸게 하고, 세 번째는 플레이스, 유통을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유통 전략. 그 다음에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네 가지의 P, 포피인데 간혹가다 여기 포지셔닝과 똑같이 P다 보니까 이쪽에 뭔가를 바꿔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두 개를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 구매자 위주의 마케팅입니다. 구매자 위주의 마케팅으로서 여러분이 구분을 할 것이, 요거는 구매자 위주의 마케팅으로서 나오는 전략이 아이다 전략입니다. 아이다 전략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A는 어텐션입니다. 어텐션. 주의와 주목을 끌어야 됩니다. I는 인터레스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야 됩니다. D는 디자이어. 그것을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욕망을 촉구하고, A는 액션, 구매 행동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다 전략, 얘는 고객과 눈높이와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고객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많아요, 관계 마케팅은 종래의 마케팅들이 일회성 마케팅이었다는 데 대한 반성으로 나오는 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 요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브랜드 개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마케팅이라는 측면이 아주 중요하다. 최근에는 관계 마케팅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런 측면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큼만 보시죠. 자, 거기까지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중간 표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141페이지는 142페이지는 부동산 감정평가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42페이지요. 이 감정평가론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는 6문제 내지 7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31회 시험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체로 좀 편하게 나오는, 다른 파트에 비해서 추세가 편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득점하셔야 돼. 심지어 다 맞아야 돼.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뒷부분에 있다가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근데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일부 조금만 앞쪽 감정평가 기초 부분만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토지 등 그러니까 건물도 해당이 되겠죠?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화폐 가치니까 얘가 얼마냐? 1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시장이 불완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완전한 시장이면 그럼 시장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시장에서 불완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시장의 원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얼마다 이렇게. 그래서 감정평가의 방식이 시장의 원리를 따라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감정평가에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자, 이제 감정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방금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게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교재 143. 감정평가의 의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감정평가라 함은 또는 개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토지 등 그러니까 토지 물론이거니와 토지 및 그정착물 그리고 거기에 건물도 들어가죠. 그정착물이니까. 동산,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동산 들어갑니다. 기타 재산, 유가증권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할 때 경제적 가치는 그것의 시장 가치가 얼마냐 1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폐 금액으로 1억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단 말은 화폐 금액으로 얼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의 기능은 정책적 기능과 일반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 그거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감정평가 분류로 갑시다. 현황평가와 조건부평가 요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이제 감정평가에서 현황평가와 조건평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현황평가라는 말이 있고 조건부평가라는 것이 있더라. 그럼 현황평가는 뭐고 조건평가는 뭐냐? 첫 번째 현황평가는 말 그대로 현황 있는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조건평가는 어떤 조건을 붙여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 그게 현황평가. 있는 대로 평가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십시오. 조건평가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예를 들어봐요. 이해가 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땅이 있대요. 그리고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이에요. 요거 뭐고? 토지. 아니 주택. 근데 이건 땅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 토지의 지목이 뭔가 봤거든요. 이 땅의 지목이 뭔가 봤는데 지목이 전이라네. 전 위에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시골 같은 데 좀 지방 같은 데 내려가면 이런 거 많아요. 주택 위에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로 평가할 거냐 이렇게. 이거를 주택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택을 짓는 땅 지목이 대잖아요. 원래 대로 평가
이럴 수 있고요. 현재 전이잖아요. 전. 그러니까 당연히 전으로 평가. 이럴 수 있고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감정평가사라고 치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에 딱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평가사.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거예요. 딱 보시는 거예요. 보셨을 때 이게 뭐로 보이겠어요? 이 땅이 뭐로 보이냐고요. 이 땅에 지목이 눈에 보이면 진짜 눈 좋은 거예요. 지목이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럼 뭐처럼 보이겠어요? 주택이 있는 걸 보고 아, 대인갑다. 대로 보이네요?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니까 뭐라? 현황평가지. 따라서 대로 평가하면 현황평가입니다. 전으로 평가하면 조건평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말의 앞쪽에 이 말을 넣어서 이해하시면 돼. 현재의 주택을 감안하여. 현재의 주택을 감안하여 대로평가. 이게 현황이에요. 그런데 전으로 평가한단 말은 원래의 지목이 전이었으니까 원래의 지목을 전제로 하여 전으로 평가.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전제로 평가하는 게 뭐다? 조건평가예요. 뭐뭐를 전제로 평가하는 게 조건평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황과 조건부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사들 보고 평가 그냥 하라고 했더니 너무 조건평가를 남용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세요.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현황기준 원칙. 현황평가 기준으로 하세요. 현황 원칙. 자, 넘어가 보실래요?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가 있어요.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가 있는데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가 뭐냐?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용어,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언제 1억인지를 명시해 줘야 돼요. 왜요? 부동산 가치는 변하니까. 그래서 언제 1억이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기준 시점이 뭐다? 여러분 왼쪽 보조단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따라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시점의 원칙은 뭐냐? 원칙. 기준 시점의 원칙. 원칙은 감정평가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경우.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경우. 또 하나는요. 그리고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런데 이날 감정평가를 의뢰한 거죠. 이날 감정평가 의뢰했어요. 그럼 감정평가 의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2020년 12월 예를 들어서 5일 기준으로 합시다. 자, 이 날짜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오후에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평가사 갑돌이에게 의뢰했는데 이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가격조사를 했대. 요게 평가 의뢰.
그리고 요게 가격조사 했대. 그러면 12월 9일 날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감정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리고 및 제출했어. 평가 의뢰인에게. 그러면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 12월 8일 날이 바로 기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날 감정평가 의뢰하면서 날짜를 지정한 거예요. 과거에 혹은 미래의 어느 날짜를. 그럼 우리 책대로 해봐요. 자, 2020년. 여기가 2020년. 언제냐면 12월 20날이에요. 이날 딱 지정을 하되 언제를 지정했냐면 2019년 12월 15일을 지정해서 이날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세요. 기준 시점이 정해졌는데 너무 먼 과거가 아니어서 가격 조사가 가능하대요. 과거의 날짜를 이렇게 기준 시점으로 정한 거예요. 얘를 기준 시점으로 평가 의뢰인이 기준 시점을 정했어. 그런데 가격 조사가 가능하대. 그러면 이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평가했으니까 이런 경우로 소급평가라 그러는 거예요. 민형사상의 다툼이 생겼을 때 같은 경우는 과거의 특정 일이 저렇게 기준 시점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2021년 7월 1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어느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정해서 이 날짜 기준으로 평가해 주세요. 이 날짜에 분양이 이루어진대. 그럼 분양 시점에서 요게 가치가 얼마인지 혹은 입주하는 시점에서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기준 시점이 정해졌고 그 날짜의 가격 조사가 가능하냐면 이 날짜, 미래의 어느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 이걸 기한부 평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안 돼. 날짜가 정해졌다고 무조건 과거 임진왜란 때 기준으로 해주세요. 이거 절대 안 돼. 임진왜란 때 기준으로 해주세요. 안 돼요. 왜? 날짜는 정해져서도 가격조사가 불가능하니까. 23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요. 2300년 7월 1일 기준 시점이 정해졌더라도 그 날짜의 가격조사가 불가능하니까 기한부 평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기준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들어맞아야 됩니다. 과거의 특정일이나 미래의 특정일에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되고 과거의 특정일이면 소급평가, 미래의 특정일이면 기한부 평가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44. 우리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따라 분류할 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입니다. 좀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평가 규칙 제7조입니다. 교재는 144.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가 줄여서 말이 기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제가 감칙이라고 쓸게요. 제7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정평가는 원칙이 뭐냐. 원칙이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해야 된다. 그걸 개별평가라 그래요.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해야 한다. 예외로 일괄, 구분, 평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칙이 뭔데요?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해야 된다. 그게 개별평가예요. 평가할 때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것. 이게 개별평가거든요. 그러면 일괄평가는 뭐냐? 일괄평가를 잘 이해하려면 구분평가하고 비교하는 게 좋아요. 우선 먼저 일괄평가는 이렇습니다. 일괄평가는 그 물건이 두 개의 물건이에요. 두 개의 물건이 둘 이상의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규의 감정평가 규칙 제7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거래가 될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하여야 한다고 얘는 할 수 있다. 예외는 다 할 수 있다요. 일괄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어요. 그럼 두 개의 물건이잖아요. 토지와 건물. 두 개의 물건이고 원칙은 토지는 토지 따로 평가하고 건물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얘네 둘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대요. 일체로 거래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억나세요? 복합부동산이요. 복합부동산은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할 수 있어요. 함께 하나의 부동산인 것처럼 일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인데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처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일괄. 반면에 구분평가는 뭐냐? 하나의 물건이 같이 물건이에요. 물건이 하나의 물건이거든요. 하나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여기 부분자 나왔다고 부분평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래요. 예를 들게요. 건물이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에요. 근데 하나의 건물인데 용도가 둘로 나눠져 있어. 여기는 주거용이고 여기는 상업용이래요. 주상복합 건물이죠. 이런 걸 복합 건물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복합 건물의 경우는 가치가 여기 가치하고 여기 가치가 달라요. 얘와 얘를 구분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복합 건물은 구분 평가할 수 있다.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 이렇게 물건이 두 개인데 둘이 합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하나처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고 하나의 건물이지만 주상복합 건물처럼 주거용 부분과 상업용 부분의 가치가 다르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부분평가입니다. 부분평가는 언제나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은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예요. 일부분을 평가하는 것,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분을 평가하는 것. 이게 뭐다? 부분평가.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만을 평가하는 걸 부분평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부분평가의 의미를 알아두시고 그럼 부분평가의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어요. 그럼 전체를 볼까요? 그럼 뭐냐면 복합부동산이죠. 복합부동산입니다. 전체를 봐요. 복합부동산이군요. 자, 그리고 이제는 어디를 보느냐? 일부분, 땅만 봐봐요. 이렇게 일부분 땅만 봐요. 그러면 이 땅의 이름이 뭐겠냐 이거예요. 이 땅의 이름이. 전체를 보고 땅을 보세요. 건물 밑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이름은 건부지죠. 그죠? 그럼 건부지 평가는 뭐다? 당연히 부분평가다 그 말이죠. 전체 가운데 일부분 평가하는 거니까 부분평가예요. 따라서 전체 가운데 일부분 평가하는 건 부분평가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건 부분평가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만 평가하는 거다. 그게 부분평가입니다. 다시 한번 요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물건을 각각 둘로 평가하는 건 원칙대로 개별평가. 근데 두 개의 물건인데 얘네 둘이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하나로 평가하는 건 일괄평가. 근데 그 물건이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가 두 군데가 서로 달라서 둘로 나눠 평가하는 건 구분평가. 그런데 하나의 물건 가운데 2분의 1이나 3분의 1 부분만 평가하는 건 부분평가. 요건 원칙대로 개별평가. 요건 일괄평가. 요건 구분평가. 요건 부분평가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두 개의 물건 원칙대로 각각 두 개를 평가하는 건 개별 평가. 두 개의 물건이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로 평가는 일괄 평가. 하나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둘 혹은 셋으로 나누어 구분 평가. 하나의 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2분의 1이나 3분의 1 부분만 평가하는 건 부분 평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내용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의 특별 원칙 이런 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제7조 내용 정리 잘 해놓으시고 감정평가 기초이론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감정평가 나갈 게 좀 많아서 다음 시간 감정평가는 145페이지 부동산의 가치이론부터 끝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과정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코로나 상황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필기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필기 노트 나중에 프린트 나갈 때 그걸 여러분 노트처럼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공부하는 건 지금은 오로지 듣는 거에만 꼭 해주시고요. 1월 달부터 나가는 자료에서는 이제 암기도 서서히 시작하시면서 이거구나 하고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놓으시긴 바랍니다. 듣는데 걔만 틀어놓고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저 그런 분 봤어요. 틀어놓고 게임 하시는 분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꼭 틀어놓고 그러면 또 고정시켜놓고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신다. 내가 저 이 상태로 쓰레기 버리고 갔다 온다고 그러면 제 팔 부지 아파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강좌 끝까지 다 들으시고 쉬시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